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 지금 말씀드리면 세 번째 거 근사함수라는 걸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작년 여름에 오셨던 분께서 코멘트 주셨는데 일반 기계학습보다 굉장히 수렴이 잘 안 되더라 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제 케바케입니다. 어떤 건 빨리 되고 어떤 것도 늦게 되고, 특히 고체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심했을 거예요. 고체학 문제는 생각보다 바이머티리얼 싱글러리티라든가 크랙이라든가 웨지 싱글러리티 있습니다. 게다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디리슐레 바운더리를 주려고 하면 그것도 싱글러리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는 가는데 굉장히 느리게 따라가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전산고체학과 문제 응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적은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몇 개 좀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뭐냐면 부재능 핀을 더 빨리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근사는 뭐냐면 이제 어프로크시메이션 펑션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나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컨셉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한요소법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유한요소법 배웠던 거 보면 우리 PU 밴딩 다 아시죠? PU 밴딩 어떤 커버처가 공률이 일정한 거죠. 근데 그 4절점 유한요소를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가능한가요? 4절점 유한요소는 바이리니어 폴리노미널을 쓰기 때문에 PU 밴딩은 변이 간에서 두 번 미분한 게 일정한 건데 얘는 두 번 미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유한요소법을 좀 가르치는 학교에서 맨날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뭔지 모르지만 원래 있던 함수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폴리노미얼 두 번 미분이 가능한 베이시스를 집어넣어줘서 뭔가 하면 좋다라고 하죠. 이걸 갖다 원래 있는 함수에다 외부에 더했다고 해서 extrinsic enrich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or knowledge, 즉 두 번 미분해서 컨스탄트한 거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앞에 거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까 뒤 거에다 집어넣고 자유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U에도 집어넣고 V에도 집어넣었습니다. 요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 incompatible 모델을 갖다 아그멘테이션 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서 얘를 유한요소법의 강성 행렬을 만들면 최종적으로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었죠. 즉 저차 모드에 고차한 그러니까 저차 인터폴레이션 펑션이랑 고차 베이시스를 넣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노스웨스턴의 테드 벨리티고 선생님께서 처음 제안했던 익스텐드 FM이라는 게 있죠. 똑같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앞에 똑같은데요. 뒤쪽에 우리가 베이시스 집어넣고 아는 날리지를 넣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크랙팁이 있는데 크랙팁은 싱글러리티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메쉬를 잘게 쪼개도 수렴은 하지만 거기에 내가 만약에 메쉬를 잘게 쪼개지 않고 성긴 상태에서 코스한 상태에서 크랙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베이시스를 엔리치먼트 추가해서 아그멘테이션해서 하다 보면 더 크랙 필드를 적은 자유도에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요즘에 상용코드 아바쿠스에도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선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두 번 미분해서 0되는 유한요소 있잖아요. 두 번 미분해서 변이를 두 번 미분해서 컨스탄트한 커버처를 표현할 수 있는 유한요소가 뭐가 있죠? 유한요소에서 8절점 유한요소 써보신 적 있으세요? 쿼드라틱 요소. 대부분 다 저차를 쓰는데 쿼드라틱 요소 써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바쿠스에서 지원하니까 써보면 그런 데는 이런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안 생기죠. 그냥 베이시스를 추가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결을 하긴 했죠. 바람직한 해결인지 모르겠지만 4절점 요소를 8점점으로 바꾼 다음에 쿼드라틱 컴플리트 베이시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밴딩 문제를 좀 풀 수도 있습니다. 즉 유한요소법에서 이런 식을 왜 했을까요? 선형 유한요소로도 뭔가 잘게 쪼개서 하면 되긴 될 텐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죠? 컴퓨터 자원을 계산을 좀 더 좋아하더라도 컴퓨터 자원을 좀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럴 네트워크도 만약에 이 앞에 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할게요.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뉴럴 네트워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셜 펑션 어프로키메이션이긴 하지만 얘를 트레이닝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좀 뭔가 수렴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면 그 필드를 우리가 날리지가 알고 있어서 그 필드를 도와주는 뭔가를 갖다가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더 수렴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익스트린직 인리치먼트 설명드리면 아까 형상함수 뭐 이렇게 U하고 V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그 U라는 필드가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유한연소법에 있는 변이를 변이의 그 언노운 필드가 어떤 공간상의 메시에 있는 그 변이잖아요. 노드에 있는 변이죠. 노드 변이에다가 베이시스에 새로 추가된 코이피션트를 집어넣어서 모델 파라미터로 선적을 한 다음에 얘를 학습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존에 새로 이렇게 생긴 저기선 유한연소법이지만 이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 파라미터랑 요를 같이 넣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얘도 이제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이걸 갖다가 인트리직하게 인리치먼트 하면 그럴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근데 왼쪽이 좀 더 파워풀한 걸로 최근에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인트리직하게 인리치먼트 하면 아까 쿼드레틱 요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기존 프레임워크에 그냥 넣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인트리직 인리치먼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리면 익스트린직하게 인리치먼트 하는 거는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해서 하는 건데 인트린직 인리치먼트라는 건 쿼드레틱 요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뉴럴 네트워크에서 살펴보게 되면 아까 혹시 너니딩 액티베이션 바꿨을 때 펑션 바꿨을 때 커브 바뀌는 거 보셨나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만약에 얘가 특징을 알고 있다면 저게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문제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 막 집어넣어가지고 너니딩 액티베이션 펑션을 해주면 잘 따라가겠죠. 그런 특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안 나오지만 뒤쪽에도 나오긴 한데 사인 코사인을 갖다가 너니딩 액티베이션을 넣을 수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죠. 피리어 피처 인베딩이라는 게 있어요. 인풋 피처에다가 피리어 피처라는 걸로 컨버팅을 해주고 나서 하게 되면 이런 게 더 잘 빨리 따라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인트린직 인리치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로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뉴럴 네트워크가 저런 걸 빨리 내가 주어진 도메인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끔 어떻게든 도와주면 얘가 빠른 성능, 빠른 수렴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보면 XFM 다시 리뷰해보면요. 어떻게 유한연소법 관련해서 설명하면 유한연소법에서 원래 스탠다드 FM은 이런 식으로 해서 크레이그를 직접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 했었지만 XFM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오일러리안 그리드처럼 생길 수 있는 깍두기 메시에다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형사함수를 수정을 했었죠.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필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같이 헤비사이드 펑션을 집어넣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어디셔널 코이피션트를 이렇게 넣어서 유한연소법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를 리메시징을 하지 않고 크랙을 전파한다고 하는 게 이제 XFM의 가장 큰 예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아바쿠스에도 있는 것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형사함수를 갖고 작업을 좀 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방법을 국내 연구자 카이스트의 홍영진 교수님 수학과에 계신데요. 수력학과에 계신데 그분이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기존에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건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내가 어떤 필드의 베이시스 펑션이 뭔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코에피션트만 집어넣어서 얘를 같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 싱글러리티를 인리치먼트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싱글러 펑션 자체는 굉장히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리고 같이 학습을 시켜주면 훨씬 더 잘 빨리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죠.
도메인 디컴포지션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이런 공간상에 이렇게 이산화,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산화된 데이터가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걸 뉴럴 네트워크를 그대로 만약에 따라가게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뉴럴 네트워크는 뭐든 스무스하게 커브 피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태스크예요. 컨티뉴스 한 걸 잘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이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도메인을 나눠주는 겁니다. 도메인을 나눠주는 거고, 거꾸로 뉴럴 네트워크를 두 개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딩적으로는 도메인을 나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두 개 쓰는 건데, 그래서 왼쪽을 할 때는 왼쪽만 근사를 하고, 오른쪽만 할 때 오른쪽을 근사해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불연속의 문제를 억지로 뉴럴 네트워크 하나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사함수 관련해서 필요 피처 인베딩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겁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문제 그라운드 트루스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주파 신호와 고주파 신호가 모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로 그냥 학습을 하게 되면 처음에 빨간색으로 저주파만 우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참 계속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떤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저주파가 너무 많이 따라갔다고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굉장히 그것도 늦게 고주파를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유니버셜한데 따라갈 수 있는데 굉장히 늦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기다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어떤 뭐 웨이브 프로포게이션 같은 이런 문제 특징이 있다고 알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트리직 인리치먼트, 익스트리직이 아니라 인트리직 인리치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풋 피처가 있으면 여기다가 피처를 더 늘리는데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사인과 코사인, 코사인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릴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히든 레이어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여기에 사인, 코사인이 묻어놨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이런 복잡하게 생긴 사인, 코사인 피스에 고주파가 섞여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포텐셜이 생긴 거죠. 포텐셜이 생기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더 빨리 따라갈 수 있게끔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improvement of approximation 펑션은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는 뭐든지 스무스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불연속인 문제라든가 사인 코사인처럼 뭔가 플럭츄에이션이 심한 문제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를 믿고만 있지 말고 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초심자 분들이라고 하면 그때는 왼쪽 방법보다는 오른쪽 방법이 더 이제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뭐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막 바꿔본다든가 문제에 따라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일주인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좀 더 필요의 피처 인베딩도 이것도 뭐 큰 아키텍처를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코딩에 좀 자신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리면 익스트린직 인리치먼트를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익 example에 크랙이 나오는데 크랙은 요 익스트린직 인리치먼트가 없으면 풀리지도 않습니다. 핀 자체가 수렴도 못 해줘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룰 때인데 그 코딩이 있고 코드도 오늘 드릴 거고요. 최근에 논문이 저희가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 퍼블리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틀렉 코드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뭐 그대로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퍼레이터 러닝 왔습니다. 오늘의 핵심인데 근데 이거 오퍼레이터 러닝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설명드리면 뉴럴 오퍼레이터입니다. 뉴럴이라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쓰겠다는 거고 오퍼레이터인데요. 오퍼레이터는 그냥 문제를 찾아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떤 함수하고 펑션 스페이스 매핑 관계를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매핑 관계의 종류가 좀 뭐 학문적으로 부르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어떤 유한 차원에서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를 이걸 뭐 클래시피케이션 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글씨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굉장히 이미지라는 건 많은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줄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멘션이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것다가 학문적으로 프로젝션이라는 말을 쓰고요. 프로젝션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거꾸로 이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도구를 넣었는데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차원이 작은 거에서 높은 데로 간다고 해서 뭐 리프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유한 차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무한 차원의 어떤 그 스페이스에서 뭐 어떤 연속 함수의 뭐 미분이라든가 뭐 적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이나믹 시스템 뭐 mx+cs 플러스 kx는 뭐 f 이런 것도 할 수 있냐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뉴럴 오퍼레이터의 어떤 뉴럴 오퍼레이터에서 이런 펑션 스페이스 매핑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1995년에 이미 소개가 되었어요. 보면 Universal Approximation to Non-Linear Operator by Neural Network 해서 이미 돼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달 파라미터를 많이 고려할 수 없어서 그때는 연구가 중단되었지만 최근에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단 디보네, 딥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리면 뭐냐면 또 핀하고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핀하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핀은 뉴럴 네트워크여서 어떤 트레이닝 되면 싱글 인스턴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경계 조건이라든가 외력이라든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솔루션을 주었었는데 이런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펑션 스페이스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풋 조건이 바뀐다든가 어떤 다음처럼 뭐 어떤 초기 조건이 이렇게 바뀌게 돼도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좀 더 제너럴한 펑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터 러닝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한 거여서 나중에 진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공간상에 있는 센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한연소법의 노드 생각 아시죠? 노드 생각입니다. 노드예요. 노드고 여기가 M의 뭐 100이라고 하면 100개의 자유도에 공간상에 노드가 있는데 요거는 왜 출렁이면 요게 왜 있을까요? 요거는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 벡터가 굉장히 임의의 포스 벡터가 막 바뀌었을 때 이런 거 갖다가 공간상에 센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스 벡터나 뭐 히플럭스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막 달라지는 포스 필드에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포지션에서 솔루션, 뭐 템퍼러처도 될 수 있고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그런 걸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오퍼레이터를 학습을 하자고 하는 게 딥 오퍼레이터 네트워크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인데 뉴럴 네트워크를 좀 개선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럴 네트워크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 쓰기 아니라 서브 네트워크에서 두 개 쓰거든요. 트렁크랑 트렁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접근한 거고, 요 오른쪽은 요거는 피디어 뉴럴 오퍼레이터인데 얘는 그림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컴퓨터 뭐 비전에서 뭐 그림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학습하신 거 뭐 유넷 아시죠? 유넷 같은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 바뀌었을 때 얘가 나왔고 또 다른 이니셜 컨디션이 막 전체 필드 바뀌면 솔루션이 쫙 있는데 이 관계를 학습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의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오퍼레이터 러닝이라는 것은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의 싱글 인스턴스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얘는 멀티 인스턴스, 하중 조건이 바뀐다든가 초기 조건이 바뀔 때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너럴한 펑션 매핑을 갖다 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큰 브랜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오퍼레이터 러닝을 하면 디보넷 같은 경우는 이제 핀을 처음에 제안했던 브라운 대학의 조지 카니아타키스 교수님 그룹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피디의 뉴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칼텍의 아니마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인터넷에서 강의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좀 하는 건데 두 개가 약간 가장 큰 두 개 브랜치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왼쪽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고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거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 컨셉을 접근하기 때문에 가장 두 개의 큰 브랜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 말씀드리면 두 개 서브 네트워크와 브랜치랑 트렁크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공간상에 있는 어떤 점에서 U를 넣게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계속 여러 번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전산구조역학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U는 뭡니까? 솔루션. 좀 더 말하면 변이죠. 변이에요. 변이에요. 근데 수학하는 분들이 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U는 변인데 이걸 포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선. 힙플럭스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공간상의 어떤 노드에서 포스가 있고 포스의 다양한 셋들이 있는 거고 요거 갖다 이제 브랜치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은 뭐가 네트워크이냐면 이제 Y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제 수학하는 분들이 컴팩트하게 표현한 건데요. 이걸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공간상의 1차원 문제나 2차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공간상에 우리가 쓰는 코디네이트 X, T 이겁니다. 그냥 스파시오 템포럴 코디네이트예요. 근데 이걸 Y라고 넣었으니 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제를 풀어보고 나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근데 이분들 논문들을 보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있어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 모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뒤쪽에 굉장히 우리 학생들하고 친절하게 좀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두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웨이트 여기 보면 브랜치를 네트워크를 뭐 코에피션트 네트워크라고 하고 트렁크를 베이시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어떤 폴리노미얼 인터포레이션에서 근사함수 만들 때 베이시스하고 코에피션트를 인너 프로덕트에서 했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근사함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는 보면 뭐예요? U가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 벡터. 네. 포스 벡터 또는 뭐 히플럭스 벡터. 그 다음에 Y는 뭐라고요? X, T입니다. 스파시오 템포럴 코디네이트. 시간에 대한 좌표와 공간에 대한 좌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좌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왼쪽에 스택트 된 디보넷도 쓰고 뭐 언스택트 디보넷도 많이 쓰이는데 이건 문제에 따라 좀 잘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인풋을 공간과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처음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을 때 인풋이 t밖에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런 미분 방정식을 여기 좀 안타깝게 하는데 이런 네트워크들은 인풋 단위 어떻게 되냐면 txy예요. 이해하셨죠? txy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txy가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기존의 거랑 여기는 똑같다. 근데 단순히 외력을 포함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하나 있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썸을 해서 있는 프로덕트를 해줘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근사함수예요. 인풋을 더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면 두 번째 휘리어 뉴럴 오퍼레이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리어 뉴럴 네트워크는 아까 유네텔을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미지와 이미지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AX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초기 조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공간에. 그래서 그런 걸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차원 추격을 하는 인코딩을 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디코딩을 하겠죠. 거기에 휘리어 레이어라는 걸 사용하는데 휘리어 레이어라는 걸 사용하는데 여러분 휘리어 트랜스포메이션 아마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어떤 타임 도메인 데이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냈다가 주파수 도메인 데이터를 다시 또 타임 도메인에 보낼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 그런 것들 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냈다가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꾸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저주파 성분과 고주파 성분이 있는데 저주파 성분이 의미가 도미넌트하다고 판단해서 고주파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뭔가 이런 고주파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날리고 저주파 성분을 하게 되면 뭔가 인포메이션 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로스가 생길 때 여기다가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더해줍니다. 근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마 선생님 강의 동영상을 보면 딱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데 어떤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건데 이거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유넷의 스키 커넥션의 하는 역할이 유넷 아키텍처의 스키 커넥션 레슨에서 나왔죠. 커넥션의 역할이 어떤 이미지를 글로벌하게 컨볼루션 하던 로컬하게 컨볼루션 해서 뭔가 변환하고 나면
디컨볼루션 할 때 원래는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이미지를 추격했다가 복원하게 되면 원래 이미지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스키 커넥션처럼 스키 커넥션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트랜스포머, 리니어 트랜스포머에서도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줄였으니까 다시 복원을 해야겠죠. 보완을 해야겠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퓨리어 뉴럴 오퍼레이터는 아까 글로벌 컨볼루션, 로컬 컨볼루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 뉴럴에서 보면 3x3 필터나 5x5나 뭐 작은 필터를 갖고 막 전체를 스캔을 하잖아요. 근데 퓨리어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로컬하게 뭔가 인포메이션 서치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뭔가 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글로벌한 컨볼루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쓰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 논문을 좀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런 글로벌 컨볼루션을 설명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 퓨리어 뉴럴 오퍼레이터의 특정한 경우가 아까 트랜스포머 기억나시죠? 글로벌하게 뭔가를 검색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물을 게더링해서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그렇게 써 있고 저도 수학적으로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개념적으로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FNO를 하게 되면 비전 갖고도 뭔가 솔루션을 학습한 다음에 예측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볼트베이스 보면 뭐 유넷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픽스 오퍼레이터 러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퍼레이터 러닝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또 뭘 얘기한 건가요, 여러분? 뭘 얘기한 건가요? 그냥 근사함수 또 설명한 거예요. 근사함수 설명하고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근데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딨죠? 예. 데이터가 페어된 데이터가 많아서 얘네들 갖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죠? 예. 페어된 데이터 많이 갖고.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한 겁니다. 근사함수만 뭔가 바뀐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저 만드는 것들 토익 example 보면 몇 개를 만드냐면 5,000개를 만들어요. 5,000개. 결코 저에게 쉽지 않은 숫자죠. 그러면 이걸 피직스 인폼드 오퍼레이터 러닝이라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근사함수는 얘를 쓰는데 또 학습을 모델 파라미터를 누구로 학습하는 거예요? 이 피직스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PID본에 PIFNO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계속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서머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뭐 MLP 싱글 인스턴스를 데이터 드리븐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죠. 데이터를 갖고. 근데 핀에서는 얘를 데이터가 있어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없어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던 네트워크였고요. 근데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멀티 인스턴스를 표현할 수 있는 포텐셜이 없으니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디보넷이라는 걸 제안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슈퍼바이즈 러닝, 페어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걸 갖다가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뭔가 그림으로도 컴퓨터 비전 컨셉으로 그림으로도 하고 싶어서 F1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근데 둘 다 어떤 페어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겠냐? 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붙인 게 PI 디보넷이고 PI FNO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FNO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멀티 인스턴스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벤트를 다룰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또 다르게 표현한 건데 요 아래만 좀 설명드리면 기존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로스 펑션에 데이터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 NN이 뉴럴 네트워크 학습시키는 거고 디보넷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떤 if false 펑션에다가 스퍼셜 템포럴 코디네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갖고 트레이닝 시킨 거고요. P는 여기다가 미분 방정식을 넣어서 지배 방정식과 어떤 이니셜 바운더리 그다음에 뭐 경계 조건 넣어서 학습시킨 거고 그다음에 대신 PI 디보넷은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나요? 여기하고 여기 뭐만 바뀌었나요? 그 근사함수 하나 바뀐 것 뿐이죠.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생각보다 앞에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뒤에 컨셉을 이해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PI, FNO 말씀드리면 그 FNO도 뭐 여기서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FNO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데이터에다가 로스 펑션 하나 더 추가했다는 거고요. 근데 뭐 자랑하는 것들인데 기존에 데이터 드리븐으로 학습했던 FNO보다 피직스를 학습하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 할 때 퍼포먼스는 비슷할지언정 어떤 제너레이션 캐퍼빌리티 외삽하는 거죠. 외삽할 때 FNO가 PI FNO가 FNO보다 뭐 좋다라고 설명하는 논문들입니다. 근데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토익 의젠플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습은 나중에 하지만 실습에 대한 이론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 카냐다키스 선생님 디보넷 논문의 네 번째 예제로 나오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그 미분 방정식인데 저희 공학 문제하고 가장 가까워서 좀 갖고 왔습니다. 요게 보면은 S는 어떤 스테이트 베리어블인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냥 열전도 방정식 아시죠? S를 T로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를 T로 놓고요. 그러면 열전도 방정식이면 요걸 좀 지워야겠죠. 지우게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뭐 여기서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UX는 여러분 UX는 우리는 변이지만 수학하는 분들은 저거를 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플록스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 벡터를 얘를 갖다가 그래서 공간상에 어떤 이 공간상의 그리드를 뿌려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포스 벡터나 뭐 히플러스 벡터라고 하면 얘는 한 포인트에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의한 어떤 포인트에서 막 포스 벡터처럼 노드에서 정의되는 것처럼 정의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뭐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5,000개는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5,000개를 되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얘 미분방정식을 5,000번을 풀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이 많죠. 일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멀티플 인풋 소스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5,000개의 소스를 바꿔가면서 어떤 이미 코디네이트에서 솔루션을 필드를 다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만약에 디보넷을 쓴다고 하면 솔루션 갖고 우리가 피직스 없이 데이터 드리븐으로 트레이닝 시키면 될 거고요. 근데 PI 디보넷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거 갖고 학습을 경계 조건이나 바운더리 컨디션, 뭐 레지덜 포인트,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뭐 이렇게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오늘 카르갈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논문에 사람들이 많이 소개를 했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게 표현을 했는데 그대로 따라가다가 저도 실패했고 저희 학생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알았는데 이게 워낙 컴팩트하게 지금 수학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어서 다음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외력 벡터 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폴스라고 하고 여기는 히플록스라고 말씀드리는데 공간상의 그 고리드가 일단은 하중이 들어가는 그리드 포인트가 100개라고 얘기를 할게요. 100개라고 하면 얘네들이 값에 따라 뭐 왔다 갔다 바뀌겠죠. 그래서 공간상의 좌표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값에 따라 이제 그린 건데 요거 갖다가 100개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100개를 집어넣는 거고요. 단 그때 그리고 아웃풋은 어떻게 될까요? 아웃풋은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도메인인데 T하고 X 도메인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파셜 템포럴 코디네이트. 이건 슈퍼스크립트입니다. 앞에는 센서 관련해서는 서브스크립트가 맞고요. 아래쪽에 스파셜 템포럴 코디네이트는 구분하기 위해서 슈퍼스크립트 썼습니다. 그래서 공간선에 X1, T1 있고 여기 공간에서는 뭘 표현할 수 있죠? 온도를 표현할 수 있죠. 그게 S1입니다. 그래서 X1, T1일 때 여기다가 온도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똑같은데 여기다 온도 집어넣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데이터 하나의 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똑같이 생긴 여기는 그럼 안 바뀌겠죠. 근데 요거만 좀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도 바뀌겠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네트워크예요. 왜냐면 똑같은 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집어넣나. 근데 표현하려고 근데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집어넣고 X하고 T에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이제 포스 벡터가 또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해서 5,000개 샘플을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하기 전에 앞에 이제 이런 디보넷 관련해서 수식이나 설명들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정확히 이해하시면 좀 편한데 그냥 보기에는 수학하시는 분들이 U라는 노테이션도 썼고 또 스퍼셔 템포랄을 뭐 Y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했던 어떤 외력 또는 저희는 히플럭스 벡터와 스파셜 템포럴 코디네이터를 넣고 두 개 서브 네트워크를 다 만든 다음에 어프록시메이션 펑션 디보넷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으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또 아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다르게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바운더리 경계 조건하고 초기 조건하고 그 다음에 PD를 집어넣어서 같이 학습을 하고요. 자, 여기 데이터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옵셔널로 내가 뭐 어떤 계측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넣어서 학습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옵셔널로 이런 거죠. 데이터를 넣어서도 할 수 있고 일부 넣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조금 더 수렴성이 약간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적으로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걸 열심히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열심히 트레이닝 시키면 퍼스널 컴퓨터로 트레이닝 시켰을 때 그 디보넷 같은 경우는 13번이 걸렸고요. PI 디보넷은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인퍼런스 하는 시간은 똑같았고요. 똑같았고 0.1초 안에 0.1초도 아니죠. 0.4ms 걸렸죠. 그런데 이걸 갖다 미분방정 실제 풀어보면 85.6ms가 걸렸습니다. 밀리세컨드 단위라 좀 이걸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저희가 간단한 토익 example이지만 이걸 좀 더 뭐 자유도라든가 이런 걸 늘려보면 이 차이는 나중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초가 됐을 때 얘는 856초가 되는 거니까요. 그 차이는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 시켜놓고 나서 어느 힘플럭스 벡터, U 벡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리얼타임으로 딱 일어나는 거죠. 0.4초, 0.4초.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왼쪽이 가운데가 디보넷이고 PI 디보넷인데 PI 디보넷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조건도 같이 만족하도록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 같은 데서 뭔가 더 에러가 좀 적게 나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퍼레이터 러닝은 이론은 마쳤고 지금 이핀하고 뉴메리컬 이그젠플 관련해서 저희 실습을 하실 텐데 제가 어떤 문제인지 요거 3분 해서 짧게만 설명드리고 실습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핀입니다. 아까 이거 이핀이라는 것은 이그젝트 디리실레 바운더리 핀이라고 하는데 이거 최근에 2023년도에 CNAM 저널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토익 이젠플 보여드릴 거는 다 저희 분야 탑 저널에 실린 것들인데 그거를 그쪽에서 코드를 공개한 거를 뭐 복원하기도 했고 또 없는 건 저희가 다 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의 큰 컨셉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무빙 뉴럴 네트워크에 보시면 있지만 어떤 데이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그레이션 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크로네커 델타를 만족을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이 조건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트릭을 씁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원래 만족해야 될 변이 경계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변이를 2개를 디컴포즈 합니다. 왼쪽은 그래서 변이 경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하게 이제 스플리팅을 하고 그 다음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것은 어떤 그걸 하고 난 나머지를 갖다가 U를 정의를 해서 변이 경계 좀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경계 조건을 정확히 만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로스에서 뭐가 빠지냐면 이 디리실레 바운더리 관련해서 그 로스 텀을 이제 삭제를 하게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컨트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U 필드가 다음과 같은 문제, 오늘 풀어볼 문제인데요.
U 필드에서 아래는 픽스 시켜놓고 왼쪽은 여기다가 UX랑 UI를 이 변이 경계 조건을 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선 얘를 만족할 수 있게 U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는 확실하게 있고 여기도 확실하게 있죠. 그럼 가운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인터폴레이션 해요. 그래서 인버스 디스웨이트 펑션, 어떤 보관법에서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함수입니다. 여러분 그 매틀랩이든 파이썬이든 찾아보면 다 있는데, 여기를 정확하게 만족하게 해놓고 저 아래는 적당히 스무스해야 미분 가능하니까 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리고 여기서 빼버려요. 빼버린 다음에 빼버리고요. 그럼 또 요거를 나중에 결론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 학습해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ADF라는 걸 곱해줘요. 왜 곱하냐면, 잘 보시죠. 두 개의 변이를 더했을 때 경계 조건은 이미 여기서 만족하도록 가져갔기 때문에 요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ADF를 넣게 되면 여기가 항상 이미 경계 조건을 뺏긴 데는 0이 되도록, 여기는 어떤 값이 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요 ADF 펑션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도 원래 거랑 똑같은 거죠. 예.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뉴럴 네트워크는 앞에 있는 정확한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하는데 더 용이하게 학습하는데 더 용이해질 수가 있는 거죠. 부담이 덜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뭐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핀으로 저 고체화 문제를 풀었을 때는 로스 펑션이 이렇게 빨리 떨어졌고요. 근데 스탠다드 핀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보면은 에러가 잘 수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체화 문제를 지금 페이퍼로 좀 쓰고 있을 때 처음에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아담 솔버로는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고심을 하다가 이 핀을 갖다가 알게 되고 적용했더니 굉장히 잘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수렴성을 좀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크리에이티브 문제 이것도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티브는 잘 아시겠지만 싱글러리티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싱글러리티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핀을 풀게 되면 절대 안 풀립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xtrinsic enrichment라는 걸 이용해서, 크리에이티브는 크랙 관련해서는 뭐 이미 파격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티브의 싱글러리티를 아날리틱하게 풀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갖다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부담이 덜하도록 이게 도와주는 거죠. extrinsic enrichment하고 대신에 여기 코에피션트 두 개는 모달 파라미터로 넣어서 학습을 같이 시키면 수렴이 굉장히 빨리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쿠스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데 핀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거의 똑같게 따라갔다더라라는 거고, 이거를 아까 이니치먼트 된 핀이죠. 근데 바닐라 핀, 오리지널 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절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2023년도 최근에 하반기에 나온 거고요. 여기는 오늘 실습을 매틀랩 코드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공개한 게 이 매틀랩 코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바꿔볼까 좀 했다가 뭐 원 저자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것도 있어서 또 매틀랩 코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 매틀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복귀하셔서 하셔도 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비파계 문제인데, 비파계 이 문제도 CNM이라고는 굉장히 좋은 전에 2023년에 뒤쪽에 저자 중에 공동 저자가 스탠포드 대학의 페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건데, 어떤 내부에 이런 디펙트가 있는 것들도 이걸 이용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공간 한계에 동그란 데미지가 있으면 스트레인 센서를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 센서를 이렇게 계측해 놓고 나서 이걸 갖다가 그 내부에 디펙트가 있으면 스트레인 값이 적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적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갖다가 어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센서에 뭐 데이터 로스를 추가해서 하고, 여기 또 하는 게 탄성계수, 이 포인트 와이즈로 센서 데이터가 낮게 나면 탄성계수를 강제로 줄이게끔 학습을 좀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탄성계수를 좀 줄이게끔 학습을 좀 하면 다음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라운드 툴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으로 데미지 받은 데를 찾아낼 수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멀티피직스 핀인데요. 아마 멀티피직스 문제를 만약에 작년에 8월에도 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멀티피직스 문제도 할 수 있냐? 답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피직스가 있는 문제인데,
어떤 각각의 방정식이 다 다르겠죠. 만족할 것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커플링 시켜주는 이제 멀티피식스 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로스 펑션에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은 좀 계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모델 파라미터를 쉐어링 할 거냐라는 컨셉이 있고, 트레이닝을 커플드하게 할 거냐, 시퀀셜하게 할 거라는 거 있고, 아웃풋 출력 차수를 1차를 할 거냐, 2차를 할 거냐라는 것들이 있고, 뭐 위크 폼, 스트롱 폼을 할 거냐 있어서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보면 모델 파라미터는 쉐어링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고요. 많이 선호하고요. 트레이닝은 뭐 둘 다 해볼 수 있는데 해보면 시퀀셜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차수는 낮추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정확도 면에서. 뭐 스트롱 폼, 위크 폼은 뭐 사람들마다 쓰면 되는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머 미케니컬 문제는 서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아니 미케니컬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서멀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되거든요. 피직스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계되는 문제지만 굳이 그걸 갖다가 같은 근사함수를 써서, 제 말은 뭐냐면 x하고 y 공간이 있고 피직스 로스가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굳이 하나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다른 건데 같은 걸 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웨이트를 쉐어링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쉐어링 안 하는 게 되게 좋을 거고, 각각의 로스 펑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있었던 게 트레이닝 방법인데 어떤 거냐면 로스 펑션을 이렇게 줘놓고 나서 얘를 토탈 로스로 해서 한 번에 미니마이즈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런 방법도 쓰이긴 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변수를 프로즌이라고 하는데 픽스 시켜놓고 여기를 좀 미니마이즈 한 1000회폭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스탑하고 또 여기를 또 프리즈하고 여기를 또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시퀀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커플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을 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게 뭐 저희 결론이고요. 그리고 아웃풋 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체역학 문제 같은 경우 여기 딱 나오는데, 아웃풋을 U만 변이만 뽑게 할 수도 있죠. KU는 F 해서 U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U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죠. 한번 미분하면 변형률이 되고 탄성계수 곱하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뭐 그렇게 따로 후처리해도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얘를 아웃풋에 높은 차수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미리 같이 넣어서 학습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얻은 거 갖고 굳이 두 번 미분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학습을 시키라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아웃풋 디퍼런셜 오더가 1차 미분으로 유지되게끔 아주 저차수로 유지되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이게 한번 미분하다 보면 U라는 펑션이 깔끔하게 되기도 했지만 커브 피팅이 되기도 하지만 약간 노이즈가 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노이즈가 좀 끼면 한번 미분하면 그 미분이 어떻게 돼요? 노이즈가 증폭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를 때는 아예 한번 미분할 거를 내가 아웃풋을 꼭 필요하면 여기다가 그걸 넣어놓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문헌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 오늘 예제는 이거는 아니고 다른 거긴 한데, 결론적으로 아바쿠스를 풀렸을 때랑 커플드 트레이닝이랑 시퀀셜 트레이닝 시킨 건데요. 어떻습니까? 둘 다 트레이닝 잘 되긴 했지만 시퀀셜 트레이닝이 주어진 시간 더 빨리 아바쿠스 그라운드루스 더 트레이닝 빨리 따라간 걸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커플드는 커플드에서 동시에 로스를 펑션을 미니마이즈 했던 거는 뭔가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론 강의는 이게 좀 마지막이고요. 잠깐 여기서 또 10분 쉬고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